2023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느티나무가 줄지어 선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노인이 한 명 있었다. 이름은 황정수, 나이 78.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미친 할아버지. 그에게 붙은 별명은 하나가 아니었다. 쓰레기 할배, 넝마 영감, 고물 도깨비.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도망쳤고 어른들은 혀를 찼다.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날 때면 경비원이 슬쩍 고개를 돌렸고 같은 동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숨을 참듯 입을 다물었다. 황정수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낡은 운동복을 입고 손수레를 끌고 단지를 돈다. 분리수거장을 뒤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고 폐지를 묶어 손수레에 싣는다. 어떤 날은 단지 밖 골목까지 나가 버려진 가전제품을 수거해왔다. 녹슨 선풍기, 깨진 전자레인지, 다리가 부러진 의자. 그의 집 베란다에는 그렇게 모은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내 오말숙은 그 베란다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지만 단 한 번도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었다. 아들 황태호는 달랐다. 그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아니,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했다. 매달 한 번 부모님을 찾아올 때마다 태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면 코를 찌르는 묵은 종이 냄새, 거실 한쪽에 쌓인 비닐봉지들. 아버지는 항상 때가 낀 운동복 차림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분류하고 있었다. 태호는 어머니를 부엌으로 불러 작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어머니, 아버지 병원 좀 모시고 가세요. 제발요. 말숙은 도마 위에 두부를 천천히 썰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아픈 데 없어. 아픈 데가 없긴요. 쓰레기를 주워오는 게 정상이에요? 베란다 좀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말숙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부엌 창 너머로 베란다를 바라보았다. 쌓인 물건들 사이로 남편의 굽은 등이 보였다. 태호야. 네.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태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방문할 때마다 커져만 갔다. 아버지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한때는 단지 안에서만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를 누빈다. 길에서 누가 버린 물건이든 주워온다. 시장 골목을 배회하고 공원 쓰레기통을 뒤진다. 태호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웃으며 물었다. 야, 너희 아버지 어제 시장통에서 봤는데 손수레 끌고 다니시더라. 건강하시네? 그 말에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저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50이 넘은 남자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분명히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부끄러움 아래 깊이 묻혀 있었고 해가 갈수록 꺼내기 어려워졌다. 손녀 황서연은 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4살, 취업 준비로 지쳐있던 그녀에게 할아버지의 존재는 일종의 상처였다. 친구들 앞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고 SNS에 올리는 가족 사진에서 할아버지는 항상 빠져 있었다. 어릴 때는 달랐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먼 나라의 지명, 들어본 적 없는 언어의 인사말, 별자리의 이름과 위치. 어린 서연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건 서연의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쯤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단지
입구에서 손수레를 끌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같은 반 친구 둘이 옆에 있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서연은 모른다고 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서연은 오래 울었다. 할아버지를 모른다고 한 자신이 미웠고, 그런 자신을 만든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14살 소녀에게 그 감정은 너무 무거웠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서연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어려워했다. 명절에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면 인사만 짧게 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베란다로 갔다. 2023년 3월의 어느 날, 서연은 취업 면접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면접은 망했다. 세 번째 탈락이 확실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니, 정확히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손이었다. 어릴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던 기억. 크고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손. 별자리를 가리키며 하나하나 이름을 알려주던 그 손가락.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말숙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와라. 할아버지가 좋아하겠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혼잣말을 했다. 할아버지가 좋아할까? 내가 가는 걸 알기나 할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주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시작이 될 줄은. 그 주 토요일 오후, 서연은 할아버지 집 앞에 섰다. 현관 벨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익숙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거실은 여전했다. 한쪽 벽면을 따라 쌓인 비닐봉지, 묶인 폐지 더미, 분류된 캔과 병. 할아버지는 베란다에 계셔. 서연이 베란다 쪽을 보니 할아버지가 등을 구부리고 앉아 무언가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운동복, 새하얗게 샌 머리카락, 구부정한 등.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수가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입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눈이 반달처럼 휘었다. 서연이 왔구나.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맑고 또렷했다.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미친 할아버지라고, 치매가 아니냐고. 그렇게들 수근거리는 사람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날 밤, 서연은 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취업 스트레스에 지친 몸은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이 말똥말똥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살금살금. 최대한 소리를 죽이는 발걸음. 서연은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아주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소리. 누구지? 서연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현관 쪽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서연은 눈을 의심했다. 낮에 보았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구부정했던 등이 곧게 펴져 있었다. 낡은 운동복 대신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구두를 신고 있었다. 검은색 가죽 구두. 반짝였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지금 본 게 진짜인가? 할아버지가 양복을, 구두를,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낮에는 쓰레기를 줍는 할아버지가 밤에는 양복을 입고 외출한다. 11시에 혼자서 매일 그러는 걸까? 서연은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끌어당겼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할아버지가 도박을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는 건가?
아버지가 모르는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닌가. 상상은 점점 어두운 쪽으로 흘러갔고 서연은 결심했다. 다음에는 따라가 보겠다고. 일주일 뒤 서연은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취업 준비를 핑계로 이틀을 묵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기뻐했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낮 동안 서연은 할아버지를 관찰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손수레를 끈다. 단지를 3바퀴 돈다. 분리수거장에서 폐지와 캔을 분류한다. 점심을 먹고 잠깐 낮잠을 잔다.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수집한 물건들을 정리한다. 평범한 하루. 아니, 평범하지 않은 하루. 하지만 이것만 보면 그저 쓰레기를 줍는 노인일 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서연은 일부러 일찍 방에 들어갔다. 불을 끄고 옷을 갈아입은 채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9시, 10시, 10시 45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난주와 똑같은 리듬.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3분 뒤 아파트 정문으로 할아버지가 나왔다. 양복 차림이었다. 등이 펴져 있었다. 걸음걸이가 달랐다. 낮에 느리고 구부정한 걸음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보폭이었다. 서연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정문을 나서니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아파트 단지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감색 양복의 어깨선이 또렷했다. 서연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할아버지는 단지 앞대로를 건너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서연이 아는 길이 아니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간판 불빛도 드물어졌다. 오래된 주택가였다. 담장이 낮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대부분의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 길을 수없이 걸어본 사람의 걸음이었다. 골목을 3번 꺾고 작은 언덕을 올라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간판도 없는 건물이었다. 1층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3번. 멈춤. 2번. 멈춤. 1번. 규칙적인 노크였다. 마치 암호처럼. 문이 열렸다. 안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고 누군가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또렷한 억양이었는데 서연은 그 억양이 낯설게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서연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밤마다 양복을 입고 찾아오는 곳, 간판도 없는 건물, 암호 같은 노크, 낯선 억양의 여자. 서연의 머릿속에서 온갖 시나리오가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건물 외관을 촬영했다. 손이 떨려 사진이 흔들렸다. 주소를 확인하고 메모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건물 문이 다시 열렸다. 할아버지가 나왔다. 혼자였다. 서류 가방이 아까보다 가벼워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서연은 먼저 뛰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불 속에 들어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새벽 3시까지 서연은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말하겠다고. 일요일 저녁, 서연은 아버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할 게 있는데. 또 뭐? 베란다에 쓰레기 또 쌓은 거야? 그게 아니라. 서연은 말을 고르고 또 골랐다. 할아버지가 밤에 양복 입고 외출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5초, 10초. 뭐라고?
밤 11시쯤에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나가셔. 2번이나 봤어.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연아, 확실한 거야? 확실해. 따라가 봤어. 따라갔다고? 응. 간판 없는 건물에 들어가셨어. 문 두드리는 것도 암호 같았어. 긴 침묵이 이어졌다. 태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나이에 밤마다 양복 입고. 서연아,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혹시 아버지가. 태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도 서연과 비슷한 상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박, 사채, 혹은 더 나쁜 무언가. 일단 나도 확인해 볼게. 이번 주에 올라갈 테니까 너도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서연은 아직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이중생활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자신이 떠올린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거대하고 아름다운 것일 줄은. 태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다. 누구 전화야? 서연이. 뭐래? 별거 아냐. 별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태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밤마다 양복을 입고 외출한다. 간판 없는 건물. 암호 같은 노크.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 태호는 아버지의 과거를 떠올려 보았다. 솔직히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어릴 때 아버지는 항상 바빴다. 출장이 잦았다. 일주일 때로는 한 달씩 집을 비우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나라 일하시는 분이야. 어린 태호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서류를 만지는 사람. 그런데 다른 아이들 아버지와는 뭔가 달랐다. 우선 아버지는 집에서 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리면 현관 밖으로 나가서 받았다. 서재에는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태호는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퇴직한 건 태호가 30살 때였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와 이제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퇴직금이 나왔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게 지금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였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공원을 산책하고 바둑을 두고 평범한 은퇴 생활이었다. 그런데 7년 전쯤부터 쓰레기를 주워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산책 중에 주운 빈캔 몇 개였다. 그것이 폐지 묶음이 되고 고물가전이 되고 어느새 손수레를 끌게 되었다. 태호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라고 생각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도 남편 편이었다. 그런데 이제 밤마다 양복을 입고 외출한다고? 치매 환자가 양복을? 암호 같은 노크를? 태호는 더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렸다. 혹시 아버지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가?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건 아닌가? 보이스피싱 같은 것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꼬리를 물자 태호는 견딜 수 없었다. 수요일 오후 태호는 반차를 내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서연에게는 토요일에 보자고 했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아파트에 도착한 건 오후 3시.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태호야? 오늘은 웬일이냐?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태호는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보았다. 아버지는 역시 베란다에 있었다. 손에 작은 전자부품 같은 것을 들고 뭔가를 살피고 있었다. 태호는 아버지 곁으로 갔다. 아버지. 왔어? 아버지의 시선은 손 위의 부품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호가 보기에는
그저 쓰레기에서 나온 고장난 부품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사를 돌리고 접점을 살피고 무언가를 조립하는 그 동작에는 치매 환자의 어눌함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요. 정수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호는 그 멈춤을 포착했다. 잘 자. 짧고 단호한 대답. 태호는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그를 막았다. 78, 노인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웠다. 선명하고 깊었다. 거기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호는 한 발 물러섰다.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 뭐, 아버지가 밤에 나가시는 거 알고 계세요? 말숙의 표정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정확히 3초간 태호의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넌 모르는 게 좋아. 그 말투가 태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게 좋다니. 무슨 뜻인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다는 건가? 어머니, 아버지가 양복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대체 뭐 하시는 건데요? 말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거실에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태호야, 네 아버지는 네, 좋은 사람이다. 그것만 알아라. 태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자부심인지 태호는 분간할 수 없었다. 집을 나서며 태호는 결심을 더 단단히 했다. 토요일에 서연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목요일. 태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에 인터넷을 검색했다. 노인 야간 외출, 이중생활, 치매 행동. 별다른 답은 나오지 않았다. 퇴근 후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그 건물 주소 다시 보내줘. 왜요? 먼저 좀 알아보게. 서연이 보내온 주소를 지도에서 검색했다. 오래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 위성사진으로 보니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다. 주변에 특별한 건 없었다. 편의점 하나, 세탁소 하나, 나머지는 주택뿐. 세탁소. 태호의 눈이 그 단어에 멈추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세탁소가 신경 쓰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단서도 없었다. 토요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금요일 밤. 태호는 잠자리에 누워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외국 과자, 이상한 모양의 열쇠고리,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힌 엽서. 태호는 그것들을 보물처럼 모았다. 한 번은 아버지의 서류 가방이 열려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태호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류 몇 장이 보였는데 그 위에 붉은 글씨로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태호가 가방 앞에 서 있는 걸 보았다. 그때의 아버지 표정을 태호는 평생 잊지 못한다. 화가 난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깊고 무거운 슬픔. 아버지는 조용히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태호야, 아버지 가방은 만지면 안 돼. 왜요? 라고 묻지 못했다. 아버지의 슬픈 눈이 그 질문을 삼키게 했다. 그 기억이 40년 만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붉은 글씨. 기밀. 아버지의 슬픈 눈. 태호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가 맞물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퍼즐의 조각이 아직 너무 적었다. 토요일이 와야 한다. 토요일 밤이 와야 한다. 토요일. 서연과 태호는 오후 5시에 할아버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은 검은 후드티에 운동화 차림이었고 태호는 어두운 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둘 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아빠, 10시 반쯤 나오실 거야. 그렇게 정확해? 2번 다 그랬어. 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눈이 진지했다.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할머니한테는 뭐라고 하고 온 거야? 친구 만나러 왔다가 늦으면 들른다고 했어. 그래. 좋아. 해가 저물었다. 카페를 나온 둘은 아파트 단지 맞은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정문이 잘 보이는 위치였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9시 30분, 10시, 10시 15분. 태호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다. 서연은 공원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10시 42분. 아파트 정문이 열렸다. 감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 나왔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다. 보폭이 넓고 정확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태호의 눈이 커졌다. 옆에서 서연이 팔꿈치로 그를 쿡 찔렀다. 적어봐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벌어져 있었다. 저 사람이 아버지인가? 낮에 구부정하게 손수레를 끌던 그 사람이 태호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운동복 차림에 허리가 굽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사람은 전혀 달랐다. 양복이 어울렸다. 아니, 양복이 아버지의 원래 모습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따라가자. 서연이 앞장섰다. 둘은 20m쯤 거리를 두고 할아버지를 따라갔다. 대로를 건너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서연이 앞서 방향을 안내했다. 지난번과 같은 길이었다. 골목이 좁아지자 태호는 주위를 살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했다. 고요했다. 발소리가 울려 퍼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었다. 앞서 걷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규칙적이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골목을 꺾을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좌우를 살폈다. 훈련된 사람의 동작이었다. 태호는 그 동작에서 소름이 돋았다. 2층짜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서연이 태호를 잡아 끌어 골목 모퉁이에 숨겼다.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3번. 멈춤. 2번. 멈춤. 1번. 지난번과 똑같았다. 문이 열렸다. 안에서 빛이 새어 나왔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오셨어요. 억양이 있었다. 한국어인데 어딘가 다른 억양. 태호는 그 억양을 단번에 알아챘다. 뉴스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들어본 적 있는 억양. 북쪽 말투였다.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태호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서연이 속삭였다. 아빠, 저 목소리. 알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당혹감이 느껴졌다. 태호가 입을 열었다. 기다리자. 나오실 때까지. 40분이 지났다.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웃음소리도 있었고 조용한 대화 소리도 있었다. 간간이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다. 11시 30분.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나왔다. 뒤에서 여자가 따라 나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건물 입구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잠깐 보였다. 피곤하지만 온화한 인상이었다. 여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생이 많아. 몸 챙겨. 그리고 돌아섰다. 태호와 서연은 골목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할아버지가 지나갔다. 양복 어깨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흘렀다. 할아버지가 사라진 뒤 서연이 말했다. 아빠,
저 건물 뭘까? 모르겠다. 들어가 볼까? 지금, 밤에? 내일, 낮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은 희미하고 불안했다. 그날 밤, 태호는 부모님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와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태호는 어릴 적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다. 잦은 출장, 서재의 잠금 장치, 기밀이라고 적힌 서류, 외국 과자와 이상한 열쇠고리,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던 어머니의 말, 그리고 오늘 밤의 장면. 양복, 아무 노크, 북쪽 억양, 선생님 일하는 호칭.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나의 가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다. 설마 아버지가. 일요일 오전, 서영과 태호는 그 골목을 다시 찾았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낡지만 정갈한 주택들, 화분이 놓인 담장, 빨래가 널린 옥상, 그리고 2층짜리 건물 옆에 있는 세탁소가 눈에 들어왔다. 간판에는 빛나라 세탁소라고 적혀 있었다. 유리 너머로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다림질대 위에 셔츠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 세탁소 문을 열었다. 안에는 여자가 한 명 있었다. 어젯밤 건물 앞에서 할아버지를 배웅했던 그 여자였다. 낮에 보니 얼굴이 더 선명했다. 광대뼈가 높고 눈이 깊었다. 피부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단정한 인상이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서연과 태호를 보았다. 어서 오세요. 세탁 맡기실 건가요? 태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준비해 온 대사가 있었는데 여자의 눈을 보자 다 잊어버렸다. 그 눈에는 경계와 온화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연이 먼저 나섰다. 아, 저희 이 근처 이사 올 생각이 있어서 동네 구경 중이에요.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좋은 동네예요. 조용하고. 서연은 세탁소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 몇 장 붙어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산과 강, 그리고 태극기 옆에 다른 깃발 하나. 서연은 그 그림을 유심히 보았다. 예쁜 그림이네요. 아이가 있으세요? 여자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9살이에요. 태호가 물었다. 세탁소 오래 하셨어요? 7년 됐어요.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잠깐 망설였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사이를 채웠다. 네, 혼자요. 서연과 태호는 세탁소를 나왔다. 골목을 걷다가 태호가 멈춰 섰다. 서연아. 네, 저 여자. 억양 들었지? 네, 어젯밤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태호는 세탁소 쪽을 돌아보았다. 유리 너머로 여자가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평범한 세탁소, 평범한 여자. 그런데 밤이면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찾아오는 곳. 아빠, 저 건물 말이에요. 응, 세탁소 옆에 붙어 있잖아요. 어쩌면 같은 건물 아닐까요? 태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서연의 말이 맞았다. 세탁소와 2층 건물은 같은 건물이었다. 1층이 세탁소이고 2층이 살림집.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면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다. 어젯밤 할아버지가 들어간 문이 바로 그 뒤쪽 문이었다. 여기서 기다려봐. 태호가 건물 주변을 돌아보았다. 뒤쪽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아이의 자전거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2층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낡은 우편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이름이 태호의 시선을 끌었다. 리명희. 태호는 그 이름을 휴대폰에 적었다.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다. 아빠, 리씨래요. 봤어? 네. 리명희. 리. 한국에서 리를 성으로 쓰는 사람. 흔하지 않다. 남한에서는 보통 이라고 쓴다. 리를 성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 가지였다. 태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가. 아마.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빠.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추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지만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고 있었고, 그 그림은 태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밤마다 양복을 입고 찾아가는 곳은 도박장이 아니었다. 사기꾼의 소굴도 아니었다. 탈북 출신 여성이 운영하는 작은 세탁소, 아이의 크레파스 그림이 걸린 벽, 선생님 일하는 호칭, 깊은 감사의 인사. 태호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다. 서연이 놀라서 옆에 앉았다. 아빠, 왜 그래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천천히. 아빠. 태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아빠, 울지 마요. 서연이 아버지의 등을 쓸었다. 봄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어딘가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은 그 장면. 서연은 그 순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 쌓아온 오해와 분노의 벽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건지, 왜 비밀리에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낮에는 쓰레기를 줍는 척을 하는 건지. 월요일. 서연은 혼자 그 골목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세탁소에 손님으로 갔다. 일부러 겨울 코트를 들고 가서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리명희가 코트를 받으며 물었다. 3일 후에 찾으러 오시면 돼요. 서연은 접수증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 동네 조용해서 좋네요. 오래 사셨어요? 7년요.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명희의 손이 멈추었다.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멀리서 왔어요. 그 대답에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벽에 걸린 아이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산과 강, 태극기,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그림. 이번에 자세히 보니 사람 셋이 그려져 있었다. 여자와 아이, 그리고 키가 큰 노인. 노인의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황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황 할아버지.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세탁소를 나왔다.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걸음이 빨라졌다. 아파트까지 거의 뛰다시피 돌아왔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역시 베란다에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응? 할아버지 옛날에 무슨 일 하셨어? 말숙의 뜨개질 바늘이 잠깐 멈추었다. 공무원이었어. 무슨 공무원이요? 그냥 공무원. 서연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계속했다. 바늘이 실을 감아 울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할머니, 저 다 알아요.
말숙의 손이 멈추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바늘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뭘 안다는 거니? 할아버지가 밤에 양복 입고 외출하시는 거, 세탁소 아는 거, 리명이라는 분 아는 거, 할아버지가 탈북민 도우시는 거. 긴 침묵이 흘렀다. 말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베란다 쪽을 보았다. 할아버지의 등이 보였다. 남편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말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어야 해. 할아버지가 말해 주실까요? 내가 거기까지 알았으면 말해 주실 거다. 서연은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베란다로 향하는 몇 걸음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라디오가 들려 있었다. 아까 분해하고 있던 그 부품이 라디오였다. 거의 수리가 끝난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정수가 뒤를 돌아보았다. 손녀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으려다가 멈추었다. 서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이다. 앉아라. 서연이 작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할아버지와 마주 보았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이 오랜만이었다. 깊은 주름, 거뭇한 기미. 하지만 눈은 맑았다.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할아버지, 저 밤에 따라갔어요. 정수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알고 있었다. 네, 토요일 밤. 너하고 태우하고 뒤에서 따라온 거. 알았어. 서연은 놀라서 입을 벌렸다. 알면서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라디오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과 완전히 마주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때요? 너희가 궁금해할 만큼 잘한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한 때.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할아버지, 말해주세요. 밤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리명희 씨는 누구예요? 왜 양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왜 낮에는 쓰레기를 주우시는 거예요? 정수는 오래 침묵했다. 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베란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 석양이 아파트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30년 동안 해외 정보국에서 일했다. 정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이야기처럼. 그는 20대 중반에 국가정보기관에 들어갔다. 비밀 분석관이었다.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 인물을 추적하고 때로는 직접 현장에 나가기도 했다. 출장이 잦았던 이유가 그것이었다. 서재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던 이유도 30년 동안 그가 맡은 임무의 상당수는 북쪽과 관련된 것이었다. 탈북 루트를 확보하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한 정착을 돕는 일. 물론 공식적인 업무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공식, 절차 밖에서 움직여야 했다. 서류에 남지 않는 일, 이름을 기록하면 안 되는 사람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임무들. 서연아, 세상에는 종이 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정수의 목소리가 잠깐 가라앉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공식 루트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 이유로. 이 사람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신분증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어.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베란다 바깥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 하지만 퇴직하면 그 통로가 끊겨.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어. 정수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질문이 산더미였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끊고 싶지 않았다.
리명희는 정수가 현직 시절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케이스였다. 북쪽에서 아이를 데리고 중국을 거쳐 동남아를 경유해 한국에 도착한 여성. 그런데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서류가 꼬였다. 공식 탈북민 인정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유는 복잡했고 정수는 그 세부 사항을 서연에게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 여자를 그냥 놔두면 추방이었어. 아이와 함께 정수는 퇴직 직전에 개인적으로 명의의 정착을 도왔다. 작은 세탁소를 열 수 있게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주거지를 구해 주었다. 명의만이 아니었다. 정수의 30년 경력 동안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고 정수는 퇴직 후에도 그들을 찾아가 필요한 것을 챙기고 있었다. 양복은 왜 입으시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정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찾아갈 때 운동복 차림이면 그 사람들이 불안해해. 나는 그 사람들에게 국가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국가 대신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양복의 의미가 달랐다. 그것은 패션이 아니라 예의였고 허용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그러면 낮에 쓰레기 줍는 건요? 정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위장이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위장이요?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지면 안 돼.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네에서 나를 멀쩡한 사람으로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뭐 하는지. 하지만 미친 할아버지, 쓰레기 줍는 영감으로 보면 정수가 코끝으로 웃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전직 정보요원의 생존 전략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은폐는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동네의 투명인간으로 만든 것이었다. 할머니는 알고 계시는 거죠? 응. 말숙이는 다 알아. 처음부터. 아빠는요? 정수의 얼굴에 그림자가 내렸다. 태호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왜요? 이 일은 위험할 수도 있어. 아들한테, 손녀한테 위험이 옮겨가면 안 되니까. 서연은 할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30년간 쌓인 무게가 있었다. 비밀을 지키는 일의 외로움. 가족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고통. 아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입을 열 수 없었던 세월. 할아버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힘드셨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거의 졌다. 하늘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랜 침묵 뒤에 정수가 말했다. 힘들지 않았다.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든 등과 맑은 눈을 보며 서연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미치지 않았다. 한 번도 미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이 동네에서 가장 제정신인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 길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올라와야 해요. 지금 당장. 태호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직접 와서 들으라고만 했다. 태호는 차를 몰고 1시간 만에 부모님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 4사람이 앉았다. 정수, 말숙, 태호, 서연. 말숙이 차를 내왔다. 보리차였다.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거실에는 긴장이 흘렀다. 태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낮에 보았던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었다. 등이 고닫고 시선이 단단했다. 정수가 입을 열었다. 태호야. 네,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다. 같은 이야기. 하지만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손녀에게 한 것과는
무게가 달랐다. 정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30년간 해외 정보국에서 일했다는 것. 퇴직 후에도 비공식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 낮에 쓰레기를 줍는 것이 위장이라는 것. 태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렸다. 보리차 잔을 잡으려다가 내려놓았다. 정수가 말을 마치자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치매 검사 받으시라고. 정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알고 있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가 시장에서 아버지 봤다고 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해서, 쓰레기 줍는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이에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 손으로 무릎을 쥐었다. 말숙이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태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단 한마디. 그 한마디에 50이 연의 오해와 분노와 부끄러움이 녹아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들 앞으로 다가갔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발이 보였다. 낡은 실내화를 신은 발. 정수의 손이 태호의 어깨에 닿았다. 미안하다. 태호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78, 노인의 눈물. 평생 비밀을 지켜온 사람의 눈물. 내가 말을 못해서 너한테 미안하다. 태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안았다. 2년도 넘게 하지 않았던 포옹이었다. 아버지의 몸은 생각보다 마르고 가벼웠다. 뼈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마른 몸에서 나오는 온기는 뜨거웠다. 서연이 울었다. 말숙도 눈물을 닦았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태호가 물었다. 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수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태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저도 돕겠습니다. 정수의 눈이 커졌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위험하다. 알아요. 내 가족한테 해가 갈 수도 있어. 그래도요. 태호의 눈빛이 단단했다. 정수는 아들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다. 30년 전, 처음 이 길을 시작했을 때의 결의. 그것이 아들의 눈에도 있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다. 말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정수의 한마디에 태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는 벅참.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안도. 그리고 오랜 세월 놓았던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은 듯한 따뜻함. 서연이 할머니 옆에서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양복 다려드린 거 할머니예요? 말숙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매일 밤 다렸지. 7년 동안. 서연은 할머니를 안았다. 7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의 양복을 다린 여자.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편의 비밀을 함께 짊어지며 묵묵히 뒤를 받쳐준 여자. 그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족 모두에게 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의 일부를. 물론 다 말할 수는 없었다.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세탁소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낮이었다. 할아버지는 양복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하지만 등은 곧았다. 명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전화로 미리 알려준 것이다. 서연이라고 한다. 내 손녀다. 명희가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연도 인사했다. 들어와라. 2층으로 올라갔다. 작은 거실이었다. 깨끗했다. 벽에 아이의 그림이 빼곡했다. 작은 식탁 위에 꽃이 꽂혀 있었다. 국화였다. 9살 남자아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황 할아버지. 아이가 정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정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78배 마른 팔이었지만 아이를 안는 손은 단단했다. 준호야, 많이 컸네. 아이가 활짝 웃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의 미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눈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깊은 미소. 명희가 차를 내왔다. 서연과 마주 앉았다. 서연이 물었다. 언제부터 할아버지한테 도움받으신 거예요? 명희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7년 전이요. 준호가 2살 때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명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북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29의 아이를 안고 강을 건넜다. 중국에서 3년을 숨어 살았다.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 서류 문제가 생겼다. 공식 탈북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 신분증이 없었다.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다.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다. 숙소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으냐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정수는 명희에게 이 세탁소를 마련해 주었다. 현금으로 보증금을 냈다. 세탁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주선해 주었다. 준호를 대안학교에 보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매달 찾아와서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준호는 지금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연도 울었다. 정수는 아이와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다. 마치 이런 이야기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서연이 물었다. 명희 씨 말고도 더 계세요? 할아버지가 돕는 분들.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말고도 3가구가 더 있어요. 다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에요. 서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블록을 쌓으며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아이가 깔깔 웃었다. 내 가구. 최소 내 가구의 사람들이 할아버지 덕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는 도움. 아무도 모르는 헌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미친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는 생명줄이었다. 서연은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황 할아버지 좋아?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황 할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서연은 웃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다. 그래, 슈퍼맨이다. 양복을 입는 슈퍼맨. 낮에는 정체를 숨기고 밤에는 사람을 구하는.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맨이다. 세탁소를 나오는 길에 서연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어릴 때처럼.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을 때처럼. 정수가 손녀를 내려다보았다. 서연이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도울래요. 정수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크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 별자리를 가리키던 그 손. 고맙다, 서연아. 2 사람은 봄 햇살 아래를 나란히 걸었다. 할아버지의 등은 고닫고 손녀의 걸음은 가벼웠다. 그 후 황정수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손수레를 끌었다. 여전히 분리수거장을 뒤지고
폐지를 묻고 캔을 줍고 다녔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미친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달라진 것은 밤이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밤, 정수가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서면 이제 태호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태우고 명희의 세탁소로 또 다른 사람들의 집으로 갔다. 태호는 처음에는 운전만 했지만 점점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게 되었다. 탈북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서류를 작성하는 법, 아이들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법,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고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는 것. 태호는 아버지 곁에서 그 일을 배워갔다. 아버지의 30년 경력이 축적한 지혜와 네트워크, 사람을 대하는 법, 비밀을 지키는 법, 신뢰를 쌓는 법. 서연도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 준호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안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채워주었다. 다른 가구의 아이들도 함께 모여 공부했다. 서연의 작은 교실은 토요일 오후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은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세상에는 면접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이력서에 적을 수 없는, 하지만 가슴에 새겨지는 일. 어느 날, 명희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준호가 오늘 학교에서 장문을 썼대요. 뭐라고 썼는데요?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이었대요. 명희의 눈이 촉촉해졌다. 엄마하고 나, 그리고 황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라고 썼대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정수는 여전히 손수레를 끌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수레 안에는 가끔 이상한 물건이 섞여 있었다. 아이들에게 줄 학용품, 명희에게 전할 서류, 다른 가구에 보낼 생필품, 쓰레기 사이에 숨겨진 선물들. 어느 여름 저녁,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할아버지가 별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옥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별자리를 설명했다. 어릴 때와 똑같은 목소리로. 저기 보이지? 북두칠성, 국자 모양. 저 별은 1000년 전에도 저 자리에 있었고 1000년 뒤에도 저 자리에 있을 거야.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도 그래요. 변하지 않는 사람.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속은 변하지 않는. 정수가 웃었다. 주름이 깊어졌다. 눈이 반달처럼 휘었다. 서연아. 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알아요. 서연은 대답했다. 이제 알아요. 가을이 되었을 때 태호가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났다.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비닐봉지와 폐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그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베란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 그 라디오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쓰레기에서 건진 라디오가 새 주인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할아버지가 하는 일의 일부였다. 태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응.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세요? 명희 씨 집에 가야 해. 준호가 정식으로 학교 전학 수속을 할 수 있게 됐거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수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미소를 지었다. 태호도 웃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52년 동안 아버지를 보아왔지만 이제야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늦가을의 어느 저녁, 정수는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말숙이 다려준 양복은 주름 하나 없이 반듯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다. 말숙이 현관에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5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
젊은 시절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잘 다녀와요. 응. 정수가 현관문을 열었다. 밖에서 태호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서연이 타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줄 과자 봉지를 안고 정수는 차에 올랐다. 태호가 물었다. 아버지, 출발할까요? 가자. 차가 출발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대로를 건너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 시각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는 주민 하나가 중얼거렸다. 저 미친 할아버지네 아들 차 아니야? 밤에 뭐하러 다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낮에는 쓰레기를 줍는 미친 할아버지. 밤에는 양복을 입고 세상이 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노신사. 동네의 수치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실은 동네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황정수는 오늘도 양복을 입는다. 오늘도 밤길을 걷는다. 오늘도 문을 두드린다. 3번, 2번, 1번. 그리고 문이 열린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온다.